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상품 시장 동향까지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마스터카드가 결제와 암호화폐 거대 기업 간의 최근 대규모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와의 거래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파이낸스 섹터에서 나왔고요. Mastercard strikes NFT payments deal with Coinbase amid a wave of recent crypto partnerships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함께 내용 확인해 보시면은요. 마스터카드가 화요일이죠. 코인베이스와의 거래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계약의 일부로 코인베이스의 고객은 마스터카드와 또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다가오는 NFT 시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2개월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발행하고 구매하기 위한 플랫폼을 작년 말에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경영진은 마스터카드와 협력해서 NFT 구매 프로세스의 마찰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고객이 암호화폐 지갑을 열고 디지털 통화를 구매한 다음에 온라인 시장에서 NFT로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편 마스터카드는 NFT 결제 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고 또 안전하게 참여시키는 것이 NFT 시장이 번영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스터카드는 NFT의 기본 기술이 예술과 수집품을 넘어서서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더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마스터카드의 라즈 다모다란이라는 인물이 얘기를 했네요.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지금 최대 신용카드 그리고 결제 회사 중 하나죠. 최근 암호화폐 파트너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월에도 박트와 또 협력해서 네트워크의 은행과 가맹점이 암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표를 좀 했는데 제미니와 비트페이 그리고 민테블이라는 그런 또 기업들과 제휴한 바가 있습니다. 라이벌인 비자의 소식도 함께 보시면은요. 암호화폐 공간에서도 동등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비자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해서 이 분야의 회사와 60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한 카드와 네트워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CEO인 스티븐 같은 경우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아멕스 암호화폐 연결 카드를 곧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처음에 은행과 중개인을 우회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은행과 결제 회사는 암호화폐가 주류가 되면서 이런 기술들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미주오 세큐리티스의 애널리스트죠. 댄 돌로브도 함께 말을 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마스터카드의 즉시 사용 가능한 사고 또 다른 예라고 이메일을 통해서 밝혔고요. 장기적으로는 돌레브 애널리스트는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금융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개념에 도전하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마스터카드가 코인베이스와 NFT 지불 거래를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쇼피파이가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이죠. 징둥닷컴, JD.com과 제휴를 해서 미국 상인들이 세계 2위 경제 규모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테크 섹터에서 나왔고요. Shopify steps up China expansion through tie-up with e-commerce giant JD.com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요. 쇼피파이는 또 중국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에 있다. JD의 국제화 노력의 또 다른 단계이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JD는 또 쇼피파이의 브랜드가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속 채널을 열 것이다. Accelerated 채널이라고 나와 있네요. JD는 외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데 걸리는 일반적인 12개월이 아닌 3, 4주 만에 가맹점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좀 시간이 단축됐죠. JD는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물류는 물론 가격 변환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JD는 경쟁사인 알리바바보다 오히려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광범위한 배송 작업자 그리고 창고 네트워크를 갖춘 자체 물류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쇼피파이와 JD는요. 서방 시장에 또 서양 국가들의 소비자에게 다가가려는 중국 브랜드와 가맹점을 위해서 액세스 그리고 규정 준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쇼피파이는 이전에 중국 시장에 이미 진출하려고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에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계열사 엔츠그룹이 운영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2020년에 쇼피파이가 상인들이 중국의 두 가지 인기 있는 디지털 지갑 중 하나인 알리페이를 통해서 지불을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JD와의 제휴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인 대기업은 연간 5억 5천만 명 이상의 활성 고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가 있네요. 그러면서 JD의 경우 플랫폼에 더 많은 외국 브랜드와 제품을 도입하게 되면은 경쟁자인 알리바바와 차별화를 줄 수가 있고 또 이 또한 회사의 핵심 초점인 JD의 국제적인 진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지난주 JD는 유럽에서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전국 온라인 판매를 약 44%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고 JD와 알리바바 이러한 추진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면서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마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또 밤사이 뉴욕 증시가 거의 급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또 전문가분 모시고 분석과 함께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미국장 거의 피바다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에너지 관련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특히 또 우리 국내 증시도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예상된 악재 시나리오에다가 또 예상치 않았던 악재 시나리오까지 겹치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미 지금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부진. 그렇다면 사실은 이 경기 지표의 부진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천천히 보면서 해야 되는데 물가가 급등, 인플레이션 폭등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구조에서 다음 주 FOMC에서 과연 이런 물가 상승을 고점으로 볼까? 아니면 시작되는 걸로 볼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전일 예상치 않았던 예멘 반군이 아랍에미레이트 유가 시설을 공격했다. 이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장 막판 매물이 출회되는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도 급락하는 자, 이런 시나리오인데 한편으로 봐서는 왜 이런 시점에서 예멘이 아랍에미레이트 석유시설을 공격했을까? 당연히 그렇다면 유가가 또 사상 최고치 2014년 이후에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물가는 또 올라갈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꼬이는 모양인데 글쎄요. 과연 미국을 등에 업은 사우디는 가만히 있을까? 또 공격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인가? 이런 긴장감 속에서 중동 지역이 먼저 불바다가 될까? 자,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는지 한편으로 봐서는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 시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편으로 봐서는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전혀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자, 이런 모습들이 왜 나올지 한편으로 봐서는 아쉽기도 하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나오는 얘기들 3월 달에 과연 예상치도 않았던 50bp 상당히 강한 인상을 할 건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맞춰주게 되는데요.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당연히 주가는 더 힘들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국면들인데 이런 모습들이 왜 일순간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기댈 수 있는 과연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안 좋은데 그럼 기업 실적들은 어떻게 좋을까? 좀 기업 실적들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미국의 어떤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금융주 첫 스타트가 예상치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 그렇다면 실적도 좋지 않게 나왔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10년물 어떤 여기에다가 국채금리의 상승, 자연스럽게 이제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가자. 이런 심리가 우선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 있을 실적이 기대되는 기술주가 과연 어느 정도 시장을 서프라이즈로 돌려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잘 나온다면 어떤 시장의 반등 구실을 삼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상당히 악조건들이 일순간에 쏟아져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로 우리 국정 수석 나오셔서 한 얘기가 반등할 때 현금 포지션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했던 게 지금 오늘 그게 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직 현금화하지 못했거나 그렇습니다. 뭐 좀 현금이 좀 남아 있는 그런 투자가라면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할 적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보면서 추세를 봐야 될까요? 중장기 측면에서는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네.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실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략도 필요 보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왜냐하면 네, 네. 지금 주가가 당장은 오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드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냉정하게 따지면 짧게 여러 번 끊으면서 수익률을 많이 하는 전략도 물론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네. 길게 봐서는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이 여러 가지 실타래가 꼬였는데 가장 중요한 점들은 빨리 이런 물가 지표가 피크아웃이다, 고점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상도 천천히 밖에 할 수 없는 그렇죠. 이런 구조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갈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물가에 대한 급등이다. 여기에 이제 뭐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유가의 급등은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물가가 더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뭐 우려스러운 점들은 주가가 여기서 세게 떨어지면 작년 3월인가요? 주가가 설마 뭐 많이 빠지겠어라고 했는데 일순간에 700포인트가 빠지는 그러면서 신용 담보 부족 사태가 나오면서 어떤 개인 투자가들의 큰 손실 입는 경우인데 글쎄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뭐 단기적으로 이런 실타래가 꼬이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물가도 언젠가는 뭐 잡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를 굳이 이렇게 빨리 올릴 필요도 없다. 자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단기적으로 상당히 힘들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본다면 계속해서 보유. 다만 중요한 점들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내가 나는 저 종목을 사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내 종목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많이 되면 저걸 살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주가가 다 같이 빠지고 있을 때 사고 싶었던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영업이익률이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미국 주식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의 포트폴리오를 중장기적 나는 뭐 길게 가져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의 포트폴리오를 좀 성장률이 확실한 실적이 좋은 1등주에 약간은 좀 가지고 가는 뭐 어떤 포트폴리오 재편 하는 결과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마 우리 서학개미 중에서 작년부터 투자했던 사람이라면은 간밤에 주가 빠지는 거 보고 꽤 놀랐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잡주가 아니라면 우량주 같은 경우에 저렇게 2% 3%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히 무슨 악재가 생겼던 것도 아니고 다만 전체적인 거시 흐름 때문에 지금 조금 차질이 오고 있는 건데 어떨까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떨어지고 애플이 2% 떨어지고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2% 3% 떨어진다는 거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하루에. 근데 왜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은 저렇게 변동성이 심한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이 주가는 좀 길게 보면 12년 동안 올랐습니다. 사실 크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뭐 주가의 어떤 사이클, 뭐 과거가 미래를 항상 보장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까지 보게 되면 10년 정도 주가가 오르면 1년 정도 크게 조정받고 다시 한번 유동성으로 장세를 보였는데 그러면 크게 조정받을 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만 20%도 빠지고 그럽니까? 과거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크게 떨어진 적은 한 번씩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12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뭐 다시 한번 뭐 돈을 쏟아붓는 네.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과거에는 충분히 있었던 거고요. 네. 그렇지만 길게 보게 되면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꾸준히 20년, 30년 동안 올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길게 보면 이번 기회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않았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꼬여서 뭐 단기적으로 더 빠진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고려하고 지금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 그리고 예상치도 않았던 물가 급등에 따라서 금리를 천천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되면 더 빠질 가능성이 커서 일단 시장에서는
팔고 보자 그런 심리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하루로 치면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또 놀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막 크게 놀랄 만큼의 뭐 급락세는 아니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 뭐 주간 차트라든지 아니면 월간 차트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상승 여력이 또 남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또 막 단적으로 또 이렇게 너무 놀라시거나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내 증시가 불안한 거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실적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실적 뭐 금리 급등세가 아닌 실적 때문에 이런 또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일부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이제 첫 스타트 실적 발표가 뭐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들도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기대 언덕들은 글쎄요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수급이 꼬인 상태, 뭐 금리 스탠스도 뭐 빨리 해야 된다, 뭐 JP 모건 쪽에서는 뭐 6번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 여기에 이제 물가 급등한 점들 그렇다면 경기 지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기업 실적들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글쎄요 뭐 첫 스타트 금융주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는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졌는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어떤 기술주들은 실적 가이던스가 좋을 가능성이 커서 그런 점들의 시장을 좀 기대 언덕을 보는 게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기업들의 실적 이 부분들이 현 시점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시장의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오늘 또 보면은 뭐 국내 증시 아무래도 좀 하락할 게 또 당연지사 보이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상승세로 가다가 다시 또 하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오빠 장세를 좀 그렇습니다. 보여주는데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그냥 일단 관망으로 좀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뭐 당연히 이제 매물이 출회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점들은 전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종목이 상당히 힘든 가운데 약간 이제 저가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역시 이제 실적이 좀 기대되는 그런 이제 반도체 섹터라든가 2차 전지 섹터. 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이제 실적을 앞에 두고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거라는 게 커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쪽에서는 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좀 짧게 가져가는 뭐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좀 중기장기적 나는 좀 길게 주식을 보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는 여전히 좀 지금 주식을 가져가되 뭐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좀 성장률이 이제 좋은 뭐 그런 종목 쪽으로 포인트를 약간 좀 이동하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은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제일 걱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나온 거 보면은 30을 넘어섰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간밤에 무슨 지정학적인 부분이 가미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본다면 오미크론인데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은 좀 안 좋은 게 사실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속속들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물가만 잡히면 지금 뭐 6번 해야 된다. 다른 쪽에서는 당장 3월 달에 50bp 해야 된다.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주식 시장에서 뭐 위험 자산에서 좋지 않은 결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에 대해서 경기적인 어떤 지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사실은 뭐 여러 뭐 전문가들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지금 올려서 올리긴 올리더라도 좀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상치 않았던 물가의 폭등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뭐 급기야는 이제 이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뭐 지지도의 하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해야 된다. 뭐 그 얘기는 뭐 뒤집어서 얘기하면 경기를 망치더라도 물가를 먼저 잡자. 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점들은 물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행인 점들은 최근에 물가가 12월 달에 이어서 1월 달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고점이 좀 낮아졌다. 이런 부분들인데 다음 달에 한 번 더 이런 물가 지표가 낮아진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높기는 높다. 하지만 고점이겠는데 자 이런 점들만 어떤 시장에 대해서 지표만 확인이 된다면 그나마 좀 이렇게 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꼬이는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일단은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부담, 그리고 중대형주의 회계 의혹 등이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또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 종목들은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섹터에 좀 사실상 올해 2022년 들어서 종목별 장세를 좀 연출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작년부터 좀 해왔었는데 뭐 전일 특징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뭐 특징을 좀 보였는지 전일장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 종목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뭐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뭐 종목에 대한 어떤 코멘트 정말 이런 점들이 여기 힘든 점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니까 지금 금년도에 실적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2차 전지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전일 어떤 특징주를 보게 되면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 부분에 들어가는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데 첫 번째 이제 섹터가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일렉 포일 얇은 구리막이죠.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네. 그런 얇은 구리막인데 이 부분을 말레이시아에서 만들고 있는데 생산기지 증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6천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야 경기도 안 좋은데 추가적으로 더 투자한다. 이 부분들은 강해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가 어떤 디젤차를 앞들었다. 자, 이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충분히 이제 2차 전지 전기차의 시대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이런 부품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이런 업종들이 그래도 또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테슬라의 MLCC라고 그러죠. 뭐 적층 세라믹 콘덴서인데 MLCC를 공급하는 업종, 사막 콘덴서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점들은 이 MLCC 같은 경우가 세계 1위가 일본의 무라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코로나의 확산 이 부분이 집중되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 확산이 무라타를 만드는 이 공장 지역에 확산되면서 이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MLCC에 테슬라도 공급하고 있고 이 부분들 어떤 그 MLCC라는 건 반도체의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댐 역할이거든요. 전기가 강하게 공급하게 되면 뭐 화재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품인데 이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세계 1위 무라타 쪽이 어떤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 수혜를 얻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막 콘덴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유일하게 좀 반등을 보였다. 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그 밖에 최근 들어서 또 뭐 의류, 대표적으로 의류 브랜드 쪽 이런 또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 가져갔던데요. 의류 관련해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특징주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이제 뭐 영원무역, 뭐 F&F 이런 종목들인데요. 사실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 그리고 베트남 이쪽에 이제 주문제 생산 방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리드 타임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주에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부 베트남 쪽에 생산한 업체들이 상당히 좀 차질을 빚었거든요. 여기에 뭐 국내 어떤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는 좀 전에 이제 일본 무라타 같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데 영업무역은 이제 방글라데시에 공장 오파가 많아서 좀 피해 있었고 베트남 공장도 이제 가동이 됐고 당연히 이제 납품하는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이 없었다. 자, 이런 점들도 상당히 크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노스페이스라든가 룰루레몬 이런 쪽이 계속 생산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점들 특히 겨울철 맞이해서 이제 마진이 뭐 겨울 의류들이 마진이 높다 그러는데 특히 이제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생산이 늘고 있고 그래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최근에 꾸준히 상승을 보이겠는데 바로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생산에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고 뭐 F&F 같은 경우도 MLB라든가 디스커버리 이런 종목들이 꾸준한 어떤 그 매출을 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중국 공장 같은 경우도 가동률 증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두운 가운데 일부 섬유 업종들 이제 뭐 겨울철에 마진이 높은 업종들인데 이 부분이 매출이 상당히 늘고 있다.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주가가 좀 다른 종목보다는 좀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런 점도 종목들이 좀 특징적인 이야기가 보여집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상장되게 그렇습니다. 되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만한 주식은 일정 부분
보유를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주식을 팔고 그걸 사야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가 재구성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뭐 일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일부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담는 과정에서도 좀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전일이 이제 뭐 우리 지점에서도 아니 우리 회사에서도 보니까 뭐 경쟁률이 어제 오늘 마감인데 하루 만에 거의 200대 1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금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제 전일이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동안에 끝없이 추락했던 뭐 삼성 SDI, 뭐 에코프로 비비엠, LNF, 천보, 뭐 대주전자 재료 이런 뭐 2차 전지 섹터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글쎄요 지금 뭐 악재는 많이 올랐다 이런 점이 악재이고 호재는 확실하게 뭐 6년 동안 재무제표를 보시면 뭐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실적 가이던스 영업이익이 꾸준히 뭐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주가가 현재 단기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다시 한번 호전만 된다면 글쎄 매니저 입장에서는 실적이 확실히 나온 종목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 전일로 뭐 전체적인 악재 가운데서도 반등이 나왔다 이런 점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네. 뭐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담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점들과 함께 전일 여러 가지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뭐 반등을 보였다 이런 점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데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뭐 어쨌든 오늘도 공모청약 마지막 날인 만큼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또 눈치 게임도 함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또 의견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스타벅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한 달 동안도 뭐 10% 넘게 하락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타벅스 관련주는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단가를 인상한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죠. 한국 F&B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흥국 FM도 최근에 꾸준히 바닥권을 다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라든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뭐 이디야 커피 이쪽에다가 이제 원료를 공급합니다. 커피 원료도 공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과일 농축액, 뭐 착즙 주스 이런 음료수를 뭐 생산 유통해서 납품하는 쪽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글쎄요 뭐 10년 만에 뭐 이 커피 가격도 이제 인상했다라고 하는데 최근 어떤 원료 가격 인상 중에서도 이제 커피 원료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원재료 가격 상승. 그래서 이제 올랐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이런 흥국 F&B도 최근에 이제 꾸준히 시장에 관심을 모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떻든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진 점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90%가 떨어지는 가운데 한 10% 정도만 올라가는데 뭔가 좀 재료가 있는 종목들, 내용이 있는 종목들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실적들이 이제 꾸준히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데는 재무 지표를 보시면서 영업이익률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런 스토리로 쪽으로 이제 매출이 독특하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상 신라젠 같은 경우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서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에 좀 미치는 그렇습니다.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바이오 섹터 이렇게 일정 부분 뭐 포트폴리오에 많이는 담지 말라고 예전에도 조언을 해주셨는데 일정 부분 바이오 섹터를 좀 담고 있는 계신 분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좀 마무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대를 모았는데 뭐 일부 대주주가 먼저 팔고 그러면서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그렇죠. 뭐 상장 폐지 뭐 결정 자 이런 점들은 정말 우리나라 주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자들에게 어떤 일종의 배신감 이런 점들 때문에 전체적인 심리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에서 뭐 일부 뭐 건설주 같은 경우도 기대를 모았다가 또 뭐 동반적으로 추락하는 이런 모습들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 바이오 시밀러 일부 기업들은 상당히 좀 경쟁력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센싱 아웃, 뭐 수출 기대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부 바이오 업종들이 이런 그 시장에 뭐 어떤 대주주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면 어떤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볼 때 상당히 전체적으로 주식을 뭐 팔고 싶을 수밖에 없는 이런 충동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고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뭐 특히 이제 코로나 mRNA 백신이라든가 그리고 일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변이 단백질 동안에 이제 생기는 어떤 암 치료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성장력 있게 치료하는 이런 성장세는 제약 바이오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일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느끼는 이런 점들이 본다면 글쎄요, 성장성 있는 기업마저도 동반적으로 추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투자가들로 하여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이제 기대감을 모으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성장성이 큰데, 그렇다면 오히려 성장이 확실히 나오는 바이오마저 좀 미국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개인 투자가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표를 봐서는 좀 어떤 정부라든가 어떤 금융 관료분들께서 좀 옥석을 좀 확실하게 잘못되는 기업들에게는 충분한 책찍질을 가해주고 그러면서 좀 충분히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좀 응원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종목은 충분히 좀 제값을 받지 않을까 보여져서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좀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